안녕하세요. 저는 하성중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고은정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수업은 등교와 원격을 넘나들면서 진행했던 토론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를 준비할 때는 그동안 한 학기 재구성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한 학기 재구성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4월과 5월에 진행했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인데요. 원래 교과서는 2단원과 4단원인데요. 2단원에서 토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단원에서 논증을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토론도 논증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논증이 무엇인지를 먼저 수업을 했어요. 이런 내용 요소를 먼저 아이들하고 나눈 다음에 5월 달에 직접 말로 표현하게 하고 귀로 들으면서 어떤 설득 전략을 분석하게 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5월에 제가 진행했던 듣기 말하기 수업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건데요. 제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학습 경험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뭔가 어떠한 에듀테크를 사용할 건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진행할 것인가 언제 전환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교사는 꼼꼼하게 설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거꾸로 교실처럼 내용 요소는 동영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스트잇이나 패들렛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모듬 활동을 하면서도 공유 문서를 활용해서 태블릿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공유 문서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모듬 칠판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토론의 좌석이나 배심원 평가지를 만들었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등교와 원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배심원 평가지는 처음에 설계했던 그대로 공유 문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숟가락을 얹는 친구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은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개인과 모둠의 점수를 잘 나누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마지막에 다시 등교를 했을 때 그동안 원격에서 모둠 활동했던 이야기를 자기의 언어로 한번 쓰게 함으로써 누가 숟가락이고 누가 리더였는지 누가 좀 더 힘들게 모둠을 이끌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함으로써 보상을 하는 그런 개인별 활동지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등교 수업 때도 이렇게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미러링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별도의 기자재를 안 가지고 가도 핸드폰으로 바로 접속을 해서 미러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등교 수업 때도 이 구글 클래스룸을 상당히 친숙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죠. 수업의 안내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활동했던 자료나 사진 또는 활동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첨가함으로써 아이들이 수업 후에도 본인들의 클래스룸에서 그날의 수업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러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좋았던 거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원격 수업 때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 계정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 그 하성중학교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룸이 이렇게 누적이 되기 어렵고 개인별 피드백이나 개인별 과제를 제공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의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병행했습니다.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게 되었고 선생님들끼리는 이게 개인 계정에서는 교사로 초대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학교 계정을 받아와서 저희가 이제 주제가 같은 우리가 교과 간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한 학년에서 뭔가 같은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끼리는 테마별로 이렇게 하나씩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평가 계획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수업의 평가 계획은 설득 전략을 활용한 듣기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상대방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성취 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한다.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내용 체계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서 배워야 될 내용 요소는 이렇게 이 중에서도 토론입니다. 토론이고요. 반박이에요. 논리적인 반박. 그리고 내용 구성을 통해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대서 뒷받침을 갖추어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중이 되어서는 어떻게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내용에서 갖추어야 되고 이 수업에서 담아야 될 내용 요소는 이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과 지식으로, 내용과 기능으로,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더 참고해 보고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땐 항상 이렇게 내용 체계표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용의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용 요소가 국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내용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충분히 내용을 닿게 하고 지식을 쌓게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 마음껏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공구라고 하는 그 성취 기준을 같이 쓰고 있는 1, 2, 3학년에서 나의 수업에서 이번 학기에 이 단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 담아야 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이렇게 확인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취기준은 사실 01은 듣기 말하기잖아요. 듣기 말하기만 하면 되는 이 단원에서 03을 가지고 온 거죠. 03은 쓰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좀 더 필터링할 수 있는 단계로서의 쓰기 활동을 접목해서 이 활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가 이제 수업을 새롭게 재구조하고 디자인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과 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이렇게 두 개의 쓰기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수업의 과정을 정할 때에는 먼저 쓰기를 앞에 넣었어요. 쓰기를 앞에 놓고 뒤에 이제 정말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말을 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체계적으로 글을 썼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조금 더 다듬고 정리하고 뭔가 자신감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마지막에 쓰기를 한 번 더 했잖아요. 개인별 글쓰기. 그걸 통해서 이제 03-04를 한 번 더 사용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학기 교육과정 재구성은 우리가 이렇게 성취 기준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몇 토막이 나와요. 국어는 17차시, 그러니까 17주간 동안, 17주 동안 어떻게 보면 4번의 수업이 들었기 때문에 4개의 토막이 나오면 결국 이렇게 한 학기가 재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수업을 다듬어 봤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 읽기와 쓰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논증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내용 요소랑 활동을 통해서 기능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듣기 말하기를 하게 된 건데요. 먼저 토론의 일반적인 절차를 생각해 보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토론의 논제도 아이들이 삶과 밀접한 그런 논제를 선택하길 바랬고, 여기에선 제가 지금 국어 수업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하성중학교 3학년에서는 로컬 인재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지금의
지식인으로서의 나는 나중에 새로운 현재의 독립운동가로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맥락에서 저의 수업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마을의 문제를 나누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컬 인재로서의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발전하길 기대했고요. 이러한 저의 수업 철학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 마을의 논제들,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아이들이 선택하게 했고 그걸 충분히 나누게 함으로써 내 마을이 이런 마을이었구나 라고 하는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그러니까 모둠을 구성할 때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먼저 원하는 대로 하고 인원이 넘칠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새롭게 조율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의 맥락을 잡았고요.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갖추어진 아이들이 듣기 말하기 시나리오를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성취 기준이 있던 것을 제가 이제 재구조화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건지도 설계를 해본 거죠. 자, 이 학습 경험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렸던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처럼 쓰기랑 덧붙여서 듣기 말하기가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어떤 절차를 먼저 알고 토론의 절차를 먼저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서 토론의 용어라든지 절차를 한번 아이들이 발산적 사고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한 다음에 정리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제를 한번 나누게 하고 그 논제를 정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모둠을 조직을 하게 되고요. 토론 개요서 작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한 번은 이제 등교 때 했고요. 2번은 원격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모둠별 공유 문서 링크를 따로 부과하고 기록이한테 제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론대회는 2모둠씩 이틀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 11차 시는 이제 돌아와서 개인 글쓰기로 숟가락을 얹은 친구가 누구인지 판별하는 또는 그동안의 활동을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인데요. 인터넷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정보를 활용하는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미난 영상들도 많은데 여기에 있는 이 홍진경이 웃다 눈물 난 애드리브 토론 이게 이제 토론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것은 토론을 닮았고 어떤 것은 토론이 닮지 않았는지 뭘 갖추지 못했는지 아이들이 패들릿에 충분히 나누게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여기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토론이 됐을 것이다. 조금 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등장했더라면 패널로서의 적합함이 있었다. 그리고 근거를 잴 때 그냥 나는 새우젓이 좋아요가 아니라 족발에는 왜 새우젓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리파아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을 분해하고 프로테아제가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쌈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새우젓이 좋다. 이렇게 근거를 갖춰서 말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을 통해서 토론이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거꾸로 교실처럼 영상을 제가 찍어서 아이들에게 토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포의 하성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시는 것처럼 접경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고 하죠. 바다의 DMZ라고 불리우는 중립수역에 왜 배를 못 띄우냐. 분명히 종전협정에는 운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배를 못 띄우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곳이 바로 애기봉이잖아요. 저희 학교가 애기봉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가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은 뭔가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 같잖아요. 하지만 레미콘 공장이 있고 축사가 많고 뭔가 이러저러한 공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마을 전체를 보기도 했고요.
우리 학교 앞에 새로운 큰 차도가 생긴다고 하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수업 설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했던 자료들을 함께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성취 기준을 재구조하고 학습의 경험 과정을 우리가 뭐 무엇을 수업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습에서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토론의 용어 및 절차, 그리고 토론의 주제 정하기, 토론 시나리오 작성해보기,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역할, 입론이면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반박이면 무엇을 해야 되고 최종 변론이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서로 알게 하는 거죠. 내용 요소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하고 배심원의 판정을 통해서 경청하며 듣기,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듣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 활동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저는 학습 경험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평가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주안점과 학습 경험의 과정은 거의 같이 가는 거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이 진행될 때 아이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지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영상을 활용했는데 아이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거에도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룸에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별로 토론 개요서를 작성했는데 아이들이 다시 시간 더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감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쉬는 시간까지 작성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토론에서는 여러 역할들이 존재하고 배심원도 계속 바뀌고 사회자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댓글, 우리 구글 클래스룸을 과제로 하게 되면 아이들마다 전부 다 비공개 댓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맡은 역할을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업이지만 그 하나의 토론 수업에서 아이들이 맡은 역할은 저마다 다른데 사실 이거는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율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원격 수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피드백 계획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분명히 숟가락 얹는 녀석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언어, 자기의 언어로 모둠에서 나왔던 논거들 중에서 뒷받침 근거들 중에서 이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개인 주장하는 글쓰기를 마지막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드백의 계획이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평가 계획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논제를 가지고 평가 계획을 짰을 때 모둠의 점수도 있지만 개인의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거의 10점 대 10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수행평가의 과정상 받게 되는 점수인 거죠. 지금 순서대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논제를 정하고 토론에 따라서 협력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경청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일련의 수업의 흐름이 보이는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나눴던 이야기 중엔 논제 정하기가 있었는데요. 논제를 정할 때도 아이들이 투표를 하게 했고, 이제 모둠장을 정하고 부모둠장을 정해서 두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을 때는 우리 모둠원에게 왕관을 씌워서 얘는 뺏길 수 없어. 이렇게 왕관을 씌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이 인원이 모자랄 때는 상대방에서 이제 영접해 올 수 있는 거죠. 영입해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교사는 약간 조율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렇게 우리 모둠의 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역할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무슨 역할을 맡고, 누구는 무슨 역할을 맡고, 그래서 기록이, 입금이, 이런 식으로 다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계요서 작성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록위의 비공개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둠은 찬성과 반대 측이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어떤 고급 정보를 알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댓글에다가 이렇게 그 모둠당 링크 주소가 다른 거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나누었던 평화 중립수역에서 배는 운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찬성 측과 반대 측에 이렇게 토론 개요가 있어요. 참 오랫동안 했고 아이들이 참 잘했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쓰는 건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자신감이 넘쳤는데 정작 토론의 순서에 맞게 말을 할 때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안내를 했었고 아이들한테 토론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진행할 때 옆에 친구한테 뭔가 조언을 하고 싶다면 주메이실의 비밀 대화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회의실을 열어서 작전 타임도 줬어요.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을 정해서 아이들이 배심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유문서도 주고 사회자에게는 사회자의 멘트 용지도 공유문서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워했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논제를 짤 때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상대 팀의 이야기가 아이들이 크게 말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재 자체가 이렇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 전달이 충분히 저쪽 팀에게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들으면서 공격을 해야 하는 약간 이렇게 논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논박이 진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번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너희 이러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우리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 공유에서 각 측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먼저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약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사 전달의 어려움을 조금 보완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듣기 말하기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연습을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비공개 댓글로 수업 성찰을 쓰게 했고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 이 아이가 오늘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 역할이니까 너는 이걸 해야 해.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 한마디가 굉장히 뿌듯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동안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럴 때 칭찬해 주셔서 너무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멘붕이 왔다. 말하는 상황. 정말 어떻게 보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위기 대응을 못했던 자신에 대한 한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모둠 활동을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는 나만의 언어로 다시 생각하기.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그 모둠의 논제, 우리 모둠의 논제가 무엇이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어땠다. 나는 이 주장에 이 근거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었다. 라고 자신의 언어로 쓰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관찰에 초점을 삼아서 주의 깊게 봐야겠다라고 설계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아까 학습의 경험의 단계 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평가의 주안점, 이것을 그대로 관찰의 초점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이 토론의 운영 중에서 어떻게 위기 대응을 했고 어떻게 굉장히 민첩하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논박을 했는지 그런 것을 관찰한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등교와 원격을 넘나드는 토론 수업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에듀테크를 동원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년 정도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1년을 보내보다 보니까 사실 에듀테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모든 도구 잔뜩 싸놓고 안 쓰고 창고에 그대로 수업 준비실에 그대로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듀테크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디자인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제 수업에 돌아와야 될 때이다. 이제 에듀테크라고 하는 현란한 테크닉에서 벗어나서 다시 수업의 본질로 돌아오고 성취 기준의 재구조화로 돌아와서 어떠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했을 때 보다 나의 수업 철학과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나의 수업 철학 쪽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입을 하고 전개를 하고 또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패들릿이나 젠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이들하고 물꼬를 털 수 있는 수업의 동기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개를 할 때는 모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듬 활동의 경우에는 소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아웃룸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자꾸 토론하고 공유 문서를 통해서 제가 관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아이들을 활동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강의라고 했을 때 저는 영상의 경우에는 절대로 아이들하고 함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퍼링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글 설문지 속에 넣어서 아이들이 개별 과제로 간단하게 확인 문제 정도 넣어서 아이들이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했던 활동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패들릿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수업에 대해서 정리하게 하거나 저는 사실 구글 클래스룸의 비공개 댓글을 수업 성찰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듀테크에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마를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다시 수업의 본질로 돌아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저의 수업 공유를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다시 한번 이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 피우는 꽃이로구나. 물고기는 뛰어오르고 솔개는 솟구쳐 날아오르고 우리 교실에 물고기도 있고 솔개도 있다고 했을 때 솔개만을 위한 수업 또는 물고기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출발점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등교와 원격을 넘나들 수 있게 해줬던 이 에듀테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되 우리는 과거처럼 모든 칠판을 들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다시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나에게 맞게 취사 선택해서 아주 심플하게 재구성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멋지고도 정말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해 보시기를 저 또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